오늘은 생물 다양성과 유지 7단원에서 첫 번째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교과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일단 첫 번째 2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46억 년 전에 지구가 이제 탄생을 하면서부터 많은 생물들이 진화를 해왔어요. 자, 고생대, 특히 고생대에서 이제 생명체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고, 이렇게 생물이 출현하면 먹을 수 있는 자원이나 서식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감각기관을 발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발달된 감각기관 중에서 눈을 가지게 된 생명체가 출현하게 돼요. 자, 눈을 가진다는 거는 다른 생물체들은 앞이 안 보이는 와중에 혼자서 앞이 보이게 되는 거니까 아주 강력한 치트키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 이렇게 눈을 가진 생물은 고생대의 삼엽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삼엽충한테 눈이 생기게 되면서 치트키인 눈을 가지니까 아주 강력해졌죠. 그래서 포식자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생물들은 갑자기 눈이 뿅 하고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단단한 껍질을 가지게 되거나, 또는 이 삼엽충을 피하기 위해서 수영 실력을 갖추게 되거나, 또는 바위 틈새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도록 진화하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 빈칸을 채워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온라인 콘텐츠로 올라가는 거니까 정지를 시켜놓고 쓰면 될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다 썼으면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해양에서 출현한 생물은 나중에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했는데, 왜 올라오게 된다고 했죠? 자, 그렇죠.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등장을 하면서 산소가 생성이 되고, 대기 중에 산소가 형성이 되면 오존층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육지 생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육지로 올라오면 이제 또 다른 위험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감각기관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건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포식자의 접근을 감지하기 위해서 피부에 있는 털들이 주변의 환경을 감지하거나 미리 감지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거나, 피부가 또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보호하는 그런 식으로 다양한 감각기관들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감각기관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2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10페이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어떤 시대로 갔더니 이러한 그림과 같은 모습이 펼쳐졌대요. 자, 이건 어떤 시대죠? 그치? 공룡도 있고 시조새도 있고 뭐 거시식물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보아 중생대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다음과 같은 내용도 우리 다 배웠던 거니까 눈으로 한 번씩 보고 넘어갈게요.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다양한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등이 남아있는 걸 화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화석의 종류가 크게 변하는 시기, 급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4가지 시대로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라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탐구활동을 봅시다. 자, 탐구활동에 보면 지질시대의 환경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데, 자, 지질시대의 환경을 안다고 했어. 자, 환경을 안다는 건 어떤 화석을 이용을 한다는 거지? 그렇지. 표준 화석이 아니라 환경이니까 시상 화석을 통해 한번 유출을 해보자 라는 거죠. 시상 화석. 자, 이 시상 화석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 산호, 고사리, 참나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시상 화석을 통해서 어떻게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지를 한번 탐구 활동을 통해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그 지층의 환경을 알기 위해선 첫 번째, 이 산호, 고사리, 참나무, 지금 얘네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 얘네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먼저 오늘 얘네들이 어디서 사나 조사를 해봤더니, 산호는 현재
오타야 18에서 25도 정도로 따뜻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얕은 바다에서 서식을 하고 있었고,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육지라고 할게. 자,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육지에서 서식을 한다는 걸 알고 있고, 참나무는 온대나 열대 지역에서 서식한다는 것으로 조사가 된 거야. 자, 이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어떤 지층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지층에서 산호, 고사리, 참나무 이런 이 화석이 발견이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지층은 과거에 몇 억 년 전에 어떤 지층, 어떤 환경이었을까를 유추할 수가 있겠지. 조금 전에 첫 번째 단계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석, 산호, 고사리, 참나무가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과거에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을 것이다 라고 유추가 가능할 거고,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육지였을 것이다 라고 유추가 되고, 참나무는 온대 또는 열대 환경이었구나 라고 유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것이 바로 시상화석으로 환경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 글은 이제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212페이지를 볼게요. 자, 212페이지. 지질시대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는 탐구활동이에요. 자, 포스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각각의 시대마다 서식 환경이 어땠을지를 한번 조사해 보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성캄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성캄브리아 시대는 초기에는 산소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언제 산소가 생겼지? 그렇지. 광합성을 하는 세균인 남세균이죠. 광합성 세균이 나타난 이후 산소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었죠. 자, 이것이 성캄브리아 시대의 서식 환경의 특징이었고요. 자, 고생대에는 우선 특징적으로는 판기아가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서식 환경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추가해서 써볼게요. 자, 우선 대체로 온난수변한 기후였지만 고생대 말기에는 빙하기가 나타나는 그런 환경적인 특징이 있었죠. 자, 중생대를 봅시다. 중생대는 일단 특징적으로는 판기아가 갈라지면서 이제 다시 분리가 되는, 대륙이 분리가 되는 특징이 있었고, 환경적인 서식지의 환경의 특징을 보면 우선 중생대도 일단 대체적으로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빙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기에 한랭한 기후가 나타나더라. 이런 서식 환경이 있더라.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생대. 신생대는 일단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현재와 비슷한 5대양 6대륙의 비슷한 수륙 분포가 나타났다라는 특징이 있고, 일단 기후적인 서식 환경적인 특징으로는 어떻게 됐었죠?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신생대에는 빙하기 4번, 간빙기 3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이제 넘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각 지질 시대마다 환경이 정말 달랐어. 자, 이런 식으로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고 이럴 때마다 생물 종의 수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번 추론해 보는 거야. 자, 써있는 이제 답을 보면 뭐 빙하기가 왔다거나 판기아가 형성되거나 다시 뭐 판기아가 분리가 되거나 뭐 지진, 화산 활동 등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생물이 대멸종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그렇지만 그 대멸종이 일어난 이후에 살아남은 아이들이 진화를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생물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물종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또 다시 증가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말하겠지만 이렇게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 이런 생물 종의 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배운 내용들이니까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따 학습지에서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에 배운 거고
고생대의 특징들도 우리 한번 봤었고, 그리고 중생대도 본 내용이고, 신생대도 우리 다 봤던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 그림은 이제 고생대 말기에 판기아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가 점점 다시 분리가 되는 그런 그림을 나타낸 거고, 자, 이제 밑에 교과서 밑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신생대까지 어떤 식으로 생물들이 변해왔는가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바다에서 생명체가 출현을 했고, 그다음 고생대로 가면 이제 여기 바다 이쪽에 삼엽충이 등장하면서 고생대에도 삼엽충이 계속 번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사리 같은 식물들, 양치식물, 그리고 대형 잠자리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아, 대형 잠자리는 내가 고생대 특징에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자, 대형 잠자리라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손바닥 크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무려 한 2m에서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으면 나보다 한 2배 정도 크기가 되는 그런 잠자리가 눈앞에 있는 거지. 그리고 고사리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뭐 애기 손을 고사리 같은 손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런 식물이지만 이 당시에는 뭐 10m, 30m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식물이었다고 해. 그래서 지금이라는 형태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고사리의 번성은 고생대부터 시작을 했다는 점.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다른 이게 모습이 다른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또 이유 중에 하나로는 성캄브리아 시대 이제 남세균이 산소를 많이 만들잖아. 그래서 당시에 고생대 시대에는 산소의 농도가 지금보다 한 거의 2배 가까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산소가 농도가 많으니까 뭐 식물도 엄청나게 커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생대로 넘어오면 뭐 공룡, 거시식물, 뭐 여기 바다에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있고, 신생대는 뭐 매머드, 뭐 인류의 조상, 뭐 속시식물 이런 것들의 특징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스스로 확인하기. 이건 이제 원래 학교에서 같이 문제를 풀면서 맞추고 게임하고 그런 건데 그냥 오늘은 이번 주는 온라인 클래스로 하겠습니다. 자, 판기아가 형성된 지질 시기는 언제죠? 판기아, 초대륙, 이렇게 대륙이 다 뭉친 시기. 형성된 시기는 고생대 말기에, 고생대 말에 형성이 되었고, 두 번째, 인류가 출현한 지질 시대는 우리의 조상, 그치? 신생대다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 삼엽충은 고생대 거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지. 자, 아무튼 이런 애들이 공룡은 중생대지. 공룡화석보다 많이 발견되더래 현재. 자, 그 까닭을 화석의 생성 조건이랑 관련지어서 설명해보자 라고 합니다. 뭐 화석의 생성 조건 5가지 뭐가 있었죠? 뭐 이제 개체수가 많다, 또는 뭐가 있었어?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 되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뭐 퇴적되는 그 속도가 빨라야 되고, 매몰 속도가 빨라야 되고, 또 지각 변동, 화산,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도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가 공룡 화석보다 많은 이유는 우선 바다에서 서식을 하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이게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바다 쪽에 있다가 더 빨리 묻히게 되는 거야. 더 빠른 속도로 퇴적이 될 수 있었고, 또 개체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자, 대표적인 2가지 이유는 이렇게 된다. 왜냐면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는 그래도 공룡보다는 작기 때문에 뭐 먹이를 구하거나 이런 면에서 더 수월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개체수가 더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바다에 서식하니까 더 빨리 붙이고, 그리고 나머지 3개 같은 경우에는 뭐 단단한 부분은 사실 공룡의 뼈가 더 단단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뭐 단단한 걸로 치면 뭐 비교가 확실하게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뭐 지각 변동을 어느 게 더 많이 받았냐라고 하면 사실 고생대가 좀 더 지각 변동이 많은 시기였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이유는 매몰 속도랑 개체수 차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고 넘어가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214페이지를 보면 그림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보면 일단 X축,
그건 뭐야? 시간이지. 지질시대 시간 동안 해양생물의 수 Y축. 자, 해양입니다. 일단 해양생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한번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변화를 봤더니 급격하게 대멸종이 일어나는 이렇게 시기가 5번이 있었대. 자, 어디지? 자, 그냥 감소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변할 때, 급격하게 변하는 게 대멸종이야. 급격하게 줄어야 되는 게 대멸종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급격하게 줄어드는 여기, 그리고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 여기. 이런 식으로 5개를 가장 큰 대멸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을 나눠서 고생대에 3번, 중생대에 2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생대 말기에 가장 큰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 자, 2번째 문제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대멸종이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라고 하는데 가설은 정말 많아요.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2개를 우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석 충돌설이에요. 말 그대로 거대한 운석이 외계에서부터 오는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환경이 변해 생물이 멸종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운석이 충돌할 때 그거에 맞아서 죽는 애들도 당연히 많겠지. 사방에서 이제 운석이 떨어지면서.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운석이 충돌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야. 그러면 햇빛을 그 먼지들이 차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광합성을 못 하게 되지. 그럼 우선적으로 식물이 죽어요. 식물이 죽어. 근데 이 식물이 어떻게 동물의 대멸종까지 이어지냐? 자, 식물이 먼저 죽으면 얘를 잡아먹는 동물이 죽게 돼. 그치?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럼 이 동물을 잡아먹는 또 다른 동물이 죽게 돼. 그럼 얘를 잡아먹는 또 동물이 죽게 돼.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동물들까지 죽게 되는 그런 연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먹이 사슬이 끊기게 되는 그런 효과인 거지.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해수면 하강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하강해서 대륙붕이 감소해서 생물이 멸종한다라는 거예요. 자, 대륙붕이 이게 감소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자, 대륙붕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가장 생산적인 지역이에요. 생산성이 높은 지역. 그렇기 때문에 그 왜 그 고생대에 얘기했던 뭐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얘네들도 거의 다 대륙붕에 많이 서식하던 생물들이라고 했었지. 이런 식으로 대륙붕의 면적이 감소하면 얘네들이 살고 있는 그 서식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거야. 살 수 있는 장소가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어서 멸종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수면이 하강을 하게 되면 그 뭐 증발하고 다시 강수량을 이렇게 강수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기후 패턴도 변할 수 있겠잖아. 그러니까 육지의 동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가설입니다.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대멸종이 일어난 이후에 대멸종이 일어나면 막 엄청나게 생물종이 감소하잖아. 근데 다시 생물종이 엄청나게 다시 많아지는 심지어 더 많아지는 그런 까닭은 뭘까라고 했더니 지구의 환경이 변하면 우선적으로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해요. 그치? 그러나 이 환경이 이제 운 좋게 적응해서 살아남은 생물들은 이제 얘네들이 죽으면 어때? 완전 자기 세상이 된 거잖아. 서식지도 많아져, 먹을 것도 많아져. 이게 자기 세상이 되니까 이제 그 멸종한 생물들을 대신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를 하고 번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화해 나가면서 다시 생물의 종수가 다양해지고 많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는 뭐 답은 없는 질문이야. 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구도 언젠가는 대멸종이 일어날 거야. 내 생각에는 언젠가는 일어나. 자, 그러면 앞으로 대멸종이 일어난다면 어떤 조건을 갖춘 생물이 살아남을까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그 다음번에 대멸종이 일어난다면 어떤 생물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 뭐 이게 밤마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반에서는 정말 밤마다 다양한 답들이 나왔는데 어떤 반에서는 뭐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을 거다.
또 어떤 반에서는 뭐 착한 사람이 살아남을 거다. 뭐 어떤 반에서는 뭐 다 죽을 거다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답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 교과서 상에서는 식물이 가장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 있냐? 자, 우선 지구가 그 다음 대멸종이 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 온난화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의 가장 큰 그 대두되는 그 주제지. 자, 이러면 대멸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들은 일단 기후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거고 또 독립 영양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생물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독립 영양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에요. 독립적으로 자기의 영양분을 만들 수 있는 생물. 자, 광합성이지. 자, 만약에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나면 먹을 것도 다 사라지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결국 지구상에 남아있는 거는 뭐 햇빛이라던가 또는 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이런 공기 중에 있는 산소들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기초적인 것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다 죽고 나서 뭐 햇빛과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야? 광합성이죠.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은 뭐 결국 독립영에 가능한 뭐 남세균, 뭐 식물 이런 것들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뭐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아직 대멸종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그쵸?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고생대 이후에 5번의 생물 대멸종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고생대 말기에는 삼엽충을 비롯한 해양 생물들이 대량으로 멸종했고 중생대에는 공룡 같은 생물들이 멸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멸종한 이유 뭐 지진, 화산활동 같은 지각변동, 뭐 대륙이동에 따른 수륙분포 변화, 해수면 변화, 소행성 충돌 이런 다양한 가설들이 있는데 이러한 급격한 지구환경 변화는 생물 대멸종을 일으킨다는 거고 자, 넘어가서 이것도 앞에서 본 내용들이랑 그냥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뭐 스스로 확인하기. 생물은 어떤 상황에서 멸종한다고? 방금 본 내용이지? 지진과 화산과 갈등, 지각변동, 대륙 이동에 따른 수력분포 변화, 해수면 변화, 소행성 충돌 이런 식으로 지구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 적응하지 못하고 대멸종이 일어나는 거죠. 넘어가서 5번의 생물 대멸종 중 가장 큰 대멸종은 언제라고? 그치? 고생대 말기. 고생대 말에 가장 큰 대멸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질시대 학습지를 한번 펴볼까요? 자, 지질시대 학습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지질시대 학습지 빈칸 채우고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지질시대란, 첫 번째 건 지질시대죠. 지질시대란 뭐였어?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하고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쌓여서 남아있는 걸 뭐라고 한다? 화석이었죠. 화석. 자, 화석은 당연히 뭐 뼈, 이런 단단한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뼈뿐만 아니라 뭐 생물의 발자국, 움직인 흔적, 배설물, 알 등 지층에 남아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화석이라고 하고요. 자, 대부분 퇴적층에서 발견이 됩니다. 화성암이나 뭐 변성암 이런 데서는 보존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자, 화석이 잘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을 한번 볼게. 5가지가 있다 했어. 일단 생물의 개체수가 많고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뭐 뼈나 껍데기처럼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유해가 이제 뭐 썩고 삭기 전에 빠르게 퇴적물에 묻혀야 하고 또는 이제 지각 변동, 화산 지진을 적게 받아야 한다라는 거였죠. 이제 넘어가서 이거는 화석이 잘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이제 밑으로 갈게요. 자, 이제 화석이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 첫 번째, 특정 지질시대의 퇴적층에서만 산출되기 때문에 지층의 생성연대, 생성시대를 알려주는 화석 뭐라고 했지? 그렇지, 표준 화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층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지 알려주는 화석이야. 표준 화석. 자, 표준 화석은 그 특정 시기에만 살았던 화석이잖아. 그치? 특정 시기에만. 그렇기 때문에 생존 기간은 짧았지. 그 시기에만 살고 있던 거니까 생존 기간은 짧고
넓은 지역에 많은 개체수가 분포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인 화석으로는 고생대 삼엽중,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신생대 화폐석, 매머드 화석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대표적인 표준 화석들이고, 자, 넘어가서 이제 지층이 퇴적될 당시에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 뭐라고 했어? 그치, 시상화석이라고 했습니다. 시상화석. 자, 얘는 어떻게 안다고 했냐면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애들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야 얘네가 어느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징으로는 오랜 기간 생존하는 거야.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니까. 오랜 기간 생존을 했고, 그렇지만 분포 지역이 특정한 환경에만 한정되어 있는. 왜냐면 얘네가 그냥 지금까지도 살아있는데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따뜻한 데도 살고 차가운 데도 살고 이런 식으로 두루두루 잘 살고 있으면 얘네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딱 특정지어서 말하기가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랜 기간 생존해 왔으면서도 특정한 환경, 따뜻하면 따뜻한데, 추우면 추운데, 육지면 육지, 바다면 바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환경에만 살고 있는 애들이 시상화석이야. 자, 그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고사리, 산호 이런 또는 참나무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었죠. 자, 고사리는 어느 환경? 온난하고 습기가 많은 육지 환경.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환경에만 살고 있더라.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시상 이제 x축, y축을 먼저 보면 x축은 분포 면적, 그치? y축은 생존 기간, 얼마나 오래 살았냐 라는 건데, 일단 표준 화석은 특정 시기에만 살았던 그 기준이 되는 화석이라고 했잖아. 기준 화석이 되는 그런 표준 화석은 그 시기에만 살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지역은 넓지만 살았던 기간은 짧다. 그래서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큰 그런 곳에 딱 위치하고 있는 게 표준 화석이고, 자, 시상 화석은 x축은 작은 곳에 있고 y축은 큰 곳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았고 오랜 기간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아이들을 시상 화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시상 화석, 표준 화석.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처음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5.41억 년 전까지, 또 고생대는 5.41억 년 전부터 2.52억 년 전까지, 또 중생대는 2.52억 년 전부터 0.66억 년 전까지, 신생대는 0.6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고생대 이제 특징 한번 볼까? 자, 고생대는 우선 대체로 온난했으나 말기에 빙하기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말기에 초대아인 판게아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었고, 생물로는 일단 6번부터 볼게. 자, 먼저 산소가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에 남세균이 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산소를 통해 오존이 형성되면서 무슨 층? 오존층이 형성이 되어서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육지의 자외선이 줄어들면서 생물이 육지로 진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물들도 계속 진화를 하면서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육지로 등장하는 식물이 뭐라고 했어? 양치식물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고요. 자, 양치식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고사리가 있다 했죠. 고사리나 석송류 등이 큰 삼림을 이루면서 번성이 됐고, 얘네들이 나중에 석탄이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중생대 볼게. 중생대는 얘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는 기후가 온난했는데 막판에는 그래도 좀 한랭해지는 그런 기후가 나타났고, 그래도 빙하기는 그래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특징으로는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수립분포가 다시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또 이제 대표적인 생물로는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육지에는 공룡. 자, 공룡은 포유류가 아니고 뭐라고 했지? 그치, 파충류예요. 파충류가 번성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얘 아까 양치식물, 여기는 양치식물이었지? 이 양치식물이 이제 줄기가 일어나는 게 이제 양치식물이라고 했는데, 뿌리도 뻗고 잎도 만들고 잎사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무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 바로 소철나무, 은행나무처럼 거시식물로의
발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신생대로 가면 대체로 온난했으나 말기에 이제 빙하기랑 간빙기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나타났고 또 대서양도 넓어지고 수류분포가 계속 변화하면서 현재와 비슷한 수류분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생물로는 어때? 바다에선 화폐석, 육지에선 매머드. 자, 매머드는 이제 뭐라고? 드디어 이제 포유류가 번성하고 등장했다는 그 증거가 되는 신생대의 생물이었고요. 또 이제 아까 전에 중생대에서 나타나는 거시식물이 이제 어떻게 발달이 돼? 참나무, 단풍나무처럼 꽃과 열매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속시식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속시식물.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인류의 조상도 처음으로 출현을 했다는 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질시대의 특징들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우선 대멸종을 한번 볼게요. 대멸종 봅시다. 자, 대멸종 시기는 우선 크게는 5번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특징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가장 컸던 세 번째 고생대 말기에 있었던 그 대멸종이 가장 컸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대멸종 5번이 일어났는데, 이런 대멸종을 통해서 고생대 말기에 삼엽충을 비롯한 많은 해양생물들이 멸종을 했고, 중생대 말에는 공룡을 비롯한 많은 생물들이 멸종했다라고 아까 교과서에서도 저번에 교과서에서도 한번 봤었습니다. 자, 원인으로는 이것도 계속 많이 봤던 내용이죠.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환경들이 파괴가 되고 또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식물 같은 것들이 죽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먹이 사슬이 끊겨. 그러면서 식물뿐만이 아니라 식물을 잡아먹던 동물, 연쇄적으로 그 동물을 잡아먹던 동물, 또 개를 잡아먹던 동물,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동물들도 멸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 자, 또 다른 건 판게아가 형성되는 이런 수류분포 변화로 해안선이 짧아져. 그치? 해안선이 짧아지고 그 주위로 흐르던 해안선 짧아지면서 무엇이 감소한다 했지? 그치? 대륙붕처럼 그 주변에 그 얕은 바다층에 그런 천해 환경이 감소하면서 바다 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면 해양 생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후변화, 해수면의 변화, 이런 변화들도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생물 대멸종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거대한 해성이나 운성의 그런 소행성 충돌도 대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대멸종이 일어나면 많은 수의 생물들이 감소한다라고 했어. 많은 수의 감소가 일어나지만 그치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다시 한번 생물의 종이 많아지면서 다양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좀 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일단 환경 변화에 적응한, 운 좋게 적응한 그 소수의 생물들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오늘날의 생물 다양성을 갖추게 됩니다. 자, 어떻게 진화를 하길래 이런 식으로 생물 다양성을 갖추게 되는지는 우리 다음에 이제 7-2단원, 우리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죠. 거기서 이제 살펴보는 것로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자,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지층을 해석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지층을 해석한다는 건 뭐를 해석하냐면 어느 시대의 지층인지를 한번 맞춰보는 거야. 어느 시대의 지층일까? 자, 어느 시대인지를 알려주는 화석은 무슨 화석이라고 했죠? 표준 화석이야, 시성 화석이야? 그치?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은 표준 화석이에요. 그쵸? 표준 화석.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시성 화석은 또 다른 그 시성 화석도 있었지? 얘는 어떤 기능이었어? 얘는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었잖아. 자,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었지? 고사리, 산호 이런 것들이 있었지. 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시대의 지층인지 일단 지층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그림을 보면 여기에 표준 화석인 화석들 뭐가 있어? 자, A, B, C, D, E, F에서 각각 하나씩의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이 6가지의 화석 중에 표준 화석인 거는 삼엽충, 그렇지? 삼엽충 표준 화석이고요. 또 매머드 표준 화석이고
암모나이트 표준화석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나머지 이제 고사리들은 시상화석.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대의 지층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표준 화석을 통해서 지층을 유추해 볼 수 있어. 어느 시대인지. 자, 한번 볼게. 밑에 글 봅시다. 자, 우선 A층은 어때요? A층은 삼엽중 화석이 발견되므로 어느 시대의 화석이야? 그렇지. 고생대에서 일어나는 화석인데, 자, 여기에 또 다른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 뭐야? 고생대, 특히 그 중에서도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임을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 표준화석 뭐죠? B는 고사리니까 모르고, C 암모나이트. 자, 암모나이트도 표준화석이야. 얘를 통해서 어떤 지층의 시대를 이제 어느 시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치, 암모나이트는 중생대고, 또 암모나이트 역시 바다에서 퇴적된 화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C는 예전에 과거 몇 억 년 전에 중생대쯤에 바다에 있던 지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마지막 그치, E를 봅시다. 자, E도 매머드 화석이 묻혀있는 지층인데 매머드 화석이 있으니까 과거에 어느 시대 거야? 그치, 신생대 거고, 신생대 중에서도 매머드니까 육지에서 퇴적된 지층이구나. 그러니까 이 2층은 신생대 육지에 있던 지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시대를 알 수 있고, 또 지층이 만약에 역전이 되지 않았다면, 모순이 없다면 지층은 A, B, C, D, E, F 수순으로 갈 거야. 그치? A는 고생대, C는 중생대, E는 신생대니까. 그렇죠? 역전이 일단 또 다른 일이 없었다면 이 순서대로 가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표준화석이 나타나지 않았던 B층과 D층, 또 F층까지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어. 왜냐면 A층은 고생대, C층은 중생대, 2층은 신생대였으니까 B층은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일 거고 이렇게 유추가 되겠지. D층은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 라고 유추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층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F층 같은 경우는 여기 안 써있지만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 신생대 이후에 형성된 신생대쯤에 형성된 지층이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B와 D의 F에는 고사리가 있잖아. 자, 여기 이렇게 빈칸 뚫려 있죠. 여러분 거에는 고사리는 시상화석이야. 시상화석이기 때문에 BDF층의 정확한 생성 시대는 알 수 없지만 시상화석은 어떤 정보를 줘? 그치,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주지. 발견되므로 따뜻하고 습한 육지의 환경에서 퇴적되었다는 그런 어떤 환경인지를 알려주는 화석이니까 여기까지 유추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특징적인 어떤 정보를 주는지 이제 잘 구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층 해석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1단원 지질시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인 7-2단원 진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